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80대, 90대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그것만 했어도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것이 뭘까요? 돈을 더 많이 모을 걸? 더 큰 집을 살 걸?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진짜 후회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5곳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60분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총 45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보나?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니 마음을 여셨습니다. 특히 80대 후반, 90대 어르신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젊은 사람들이 나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놀라웠던 건 대부분 비슷한 후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후회하는 것들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그 후회들이 대부분 더 많이 가질 걸이 아니라 더 많이 누릴 걸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더 벌 걸이 아니라 건강할 때 더 즐길 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와. 젊었을 때는 몰라. 나이 들어서 아프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나서야 알아. 그때는 이미 늦었어. 92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게 많아.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안 돌아와. 그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게 뭘까요? 1순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1순위는 건강관리였습니다. 95분 중 37분이 이걸 1순위로 꼽으셨습니다. 거의 80%입니다. 85세 되신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새워도 다음날 일하러 갔어요. 그때는 내 몸이 강철인 줄 알았죠. 그런데 50대 되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 무릎,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병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무리하신 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젊었을 때 조금만 몸을 아꼈어도, 규칙적으로 운동했어도, 제때 밥 먹고 제때 잤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아팠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당뇨,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매일 7가지 약을 드십니다. 걷기도 힘드셔서 휠체어를 타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젊었을 때 10분만 운동했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담배만 안 피웠어도, 술만 줄였어도, 야식만 안 먹었어도, 지금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망가진 몸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82세 되신 김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운동을 우습게 봤어요. 운동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60대에 심근경색이 왔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젊었을 때 미리 했으면 병도 안 걸렸을 텐데. 할아버지는 지금 심장에 스텐트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십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돼요. 담배 피우면 당장 끊으세요. 술도 줄이세요. 밤늦게 먹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사세요. 지금은 안 아파서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 나타나요. 젊었을 때 몸에 한 것들이 다 돌아와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78세 되신 이 할머니는 치아 관리를 후회하신답니다. 이가 다 빠졌어요.
젊었을 때 양치질 대충하고 치과 검진도 안 받고 아파도 참고 버텼죠. 그러다 보니 50대부터 이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틀니를 하고 있는데 불편해요. 밥 먹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웃을 때도 신경 쓰여요. 내 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양치질 대충하고 단 거 많이 먹고 치과는 아플 때만 가고 제발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이 건강이 전체 건강이에요. 건강관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후회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안 한 것. 젊었을 때 10분, 20분씩이라도 꾸준히 걸었으면 지금 무릎이, 허리가 이렇게 안 아팠을 거라고 하십니다. 둘째, 담배와 술. 거의 모든 어르신이 담배만 안 피웠어도 술만 줄였어도 하고 후회하십니다. 특히 흡연자셨던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폐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셋째,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젊었을 때 밤샘 일하고 끼니 거르고 야식 먹고 그게 다 쌓여서 지금 당뇨, 고혈압이 됐어요. 넷째, 정기 검진을 안 받은 것. 1년에 한 번만 검진 받았어도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텐데.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화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유롭게 살 걸.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후회입니다. 이 순위 후회는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45분 중 29분이 이걸 꼽으셨습니다. 79세 되신 최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같이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아들 운동회도 못 갔어요. 딸 학예회도 못 봤어요. 항상 나중에 했는데 그 나중은 안 왔어요. 지금 애들은 다 커서 각자 잘 살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어렸을 때 같이 시간을 안 보내니까 지금 정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혼자 계십니다. 자식들이 비용은 대주지만 방문은 거의 안 한답니다. 1년에 서너 번 오는 게 전부랍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애들이 아빠 같이 놀아줘 할 때 아빠 바빠 나중에 했던 게 후회돼요. 그때 단 10분만 같이 놀아줬어도 안아만 줬어도 지금 관계가 달랐을 거예요. 87세 되신 강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돈 벌겠다고 애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일했어요. 애들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요. 딸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나는 그날도 일 때문에 못 갔어요. 딸이 혼자 상장 받고 울었대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금 딸은 나를 원망해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는 원망하는 거 알아요. 엄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딸과 사이가 좋지 않답니다. 같은 도시에 살지만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랍니다. 전화해도 통화가 짧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애들 어릴 때는 다시 안 와요. 그때 같이 있어줘야 해요. 밥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그게 나중에 다 추억이 돼요. 72세 되신 박 할아버지는 다른 후회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감정 표현 안 하고 말없이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가장 후회된 게 사랑해 한마디 못한 거예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그 말을 안 했어요.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다가 울음을 참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세요. 기회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녀가 어릴 때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 일 때문에 바빠서 나중에 하다가 그 시간을 영영 놓쳤다고 하십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사랑 표현을 안 한 것. 고맙다, 사랑해, 미안해. 이 세 마디를 하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하신답니다. 셋째,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돈 벌면 효도하지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후회해도 늦었다고 하십니다. 넷째, 가족 행사를 소홀히 한 것. 생일, 기념일, 명절 이런 날들을 일 때문에 놓쳤던 게 지금 와서 너무 아깝답니다. 다섯째, 가족 여행을 안 간 것. 돈 모아서 나중에 좋은 데 가자 하다가 결국 못 갔고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서 갈 수도 없답니다. 3순위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안 한 거지였습니다. 23분이 이걸 꼽으셨습니다. 80세대 신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미대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니 안정적인 직장 다녀라. 그래서 은행에 취직했어요. 40년 동안 은행원으로 살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못 그리겠더라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젊었을 때 그렸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게 제일 아쉽다고 하십니다. 안정을 택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차라리 가난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걸 그랬어요. 76세 되신 윤 할머니는 다른 후회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파리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나중에 돈 모아서 은퇴하고 나서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심장도 안 좋고 장시간 비행기를 못 타요. 젊었을 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갔어야 했어요.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이 뭐가 중요했나 싶어요. 경험이 더 소중한 건데 83세 되신 송 할아버지는 창업을 후회하신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걱정만 했어요. 그 친구는 창업했고 지금 크게 성공했어요. 나는 안전한 길만 택했고 평범하게 살다가 은퇴했어요. 후회는 아니지만 아쉬움은 남아요. 그때 한번 해볼 걸 하는 하고 싶은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꿈을 포기한 것. 안정을 택했지만 평생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둘째, 여행을 미룬 것. 건강할 때 가야 하는데 돈 모으느라 미루다가 결국 못 갔답니다. 셋째, 도전을 안 한 것. 실패가 무서워서,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안 한 게 후회된답니다. 넷째, 배우고 싶은 것을 안 배운 것. 악기, 외국어, 새로운 기술.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 배웠답니다. 다섯째, 취미 생활을 안 한 것.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 할 게 없고 그때 취미를 만들려고 해도 늦었답니다. 사순위 후회는 인간관계였습니다. 19분이 이걸 꼽으셨습니다. 77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0대 때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로 싸웠어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렇게 50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고 보냈어요. 자존심이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요? 먼저 연락했으면, 미안하다고 했으면 50년을 친구로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기회조차 없어요. 81세 되신 조 할머니도 비슷한 후회를 하셨습니다. 나는 동생이랑 재산 문제로 싸웠어요. 부모님 유산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서로 연락을 끊고 20년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동생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나도 울면서 나도 미안해 했어요. 그렇게 화해했는데 석 달 만에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20년을 원수처럼 지내다가 고작 석 달만 자매로 지냈어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진작 화해할 걸. 74세 되신 김 할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직장 동료들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나를 피해요. 젊었을 때 잘해줄 걸 그랬어요. 지금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외로워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화해하지 못한 것,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둘째, 친구를 소홀히 한 것, 일과 가정에 치여서 친구들을 못 만났고 나중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어졌답니다. 셋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 화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게 나중에 다 돌아온답니다. 넷째, 감사 인사를 안 한 것, 도움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 못한 게 오래 남는답니다. 다섯째,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관계가 끝난 게 가장 아쉽답니다. 5순위 후회는 돈과 재산이었습니다. 5순위 후회는 15분이 이걸 꼽으셨는데 내용이 좀 의외였습니다. 돈을 더 벌 걸이 아니라 돈만 모으지 말 걸이었습니다. 86세 되신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저축만 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은행에 넣었어요.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 입고 그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요양원비로 다 나가요.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남겨줄 것도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쓸 걸 그랬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나는 항상 돈 아깝다고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아까워요. 돈보다 추억이 소중한 건데. 79세 되신 장 할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평생 모았어요. 내 것 하나 안 사고 다 애들 준다고 모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을 못 살았는데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젊었을 때 나를 위해 돈 좀 쓸 걸 그랬어요.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데도 가보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게 진짜 내 삶이었을 텐데 돈과 재산에 대한 후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축만 하고 경험에 투자하지 않은 것. 돈은 모았지만 추억은 없답니다. 둘째, 자식 위주로만 산 것. 내 삶은 포기하고 자식만 위했는데 보람이 없답니다. 셋째, 젊었을 때 여행을 안 간 것. 돈 아껴서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간답니다. 넷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은 것. 밥값, 차가 바뀌어서 안 만났는데 지금 친구가 없어서 외롭답니다. 다섯째, 본인한테 투자하지 않은 것. 교육, 취미, 건강 이런 데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안 썼는데 그게 제일 아깝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건강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30분만 걸으십시오. 담배 피시면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술 줄이십시오. 제때 밥 드시고 제때 주무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 가십시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 가족한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하십시오. 주말에는 가족이랑 밥 먹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가족 여행 가십시오. 자녀가 어리면 매일 10분만이라도 같이 놀아주십시오. 그 10분이 나중에 평생 추억이 됩니다. 셋째,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꿈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십시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십시오. 넷째, 인간관계를 챙기십시오. 화해해야 할 사람 있으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말하십시오.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친구들 만나십시오.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십시오.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다섯째, 경험에 투자하십시오. 돈만 모으지 마십시오. 추억 만드는데 돈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즐기십시오. 저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십시오.
연령대별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 분들, 지금 건강 관리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골든타임입니다. 운동 습관들이고 좋은 식습관 만드십시오. 그게 60대, 70대를 결정합니다. 50대, 60대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 하십시오. 가족과 시간 보내십시오. 친구들 만나십시오. 70대 이상 분들 지금이라도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끔하셨을 겁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중에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그때 할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상황별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75세 김 씨는 알람도 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늦으면 신문 배달을 제때 끝낼 수 없고, 그러면 한 달 3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김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옆방에 사는 사람한테 미안해서입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벽은 너무 얇거든요. 세수도 대충 아침도 거르고 김 씨는 밖으로 나섭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입을 건 얇은 점퍼 하나뿐입니다. 두꺼운 패딩은 작년 겨울에 해져서 버렸고 새로 살 돈이 없습니다. 이게 75세 김 씨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건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 없는 75세 할아버지의 지옥 같은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늙으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 끝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김 씨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김 씨는 신문 보급소 앞에 섭니다. 벌써 몇몇 배달원들이 와 있습니다. 대부분 김 씨처럼 나이 든 분들입니다. 60대, 70대.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김 씨가 맡은 구역은 아파트 200세대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5kg. 75세 노인이 들기엔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일이 아니면 당장 한 달 월세 30만 원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배달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신문을 돌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은 그나마 낫지만 없는 동은 정말 지옥입니다.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다 보면 무릎이 비명을 지릅니다. 작년 겨울 김 씨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입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한 달을 꼬박 아파하며 일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새벽 6시 30분. 배달을 마치고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손은 꽁꽁 얼어있고 발은 동상 직전입니다. 하지만 난방을 틀 수 없습니다. 가스비가 아깝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입니다. 이게 한 달에 30만 원을 벌기 위한 김 씨의 노동입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을 75세 노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대답이 가슴 아팠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요. 80까지?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취미나 보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신문 배달, 택배 상하차, 경비, 청소 같은 육체 노동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복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치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50세라고 가정해 볼게요. 25년 후 75세가 됐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하의 날씨에 빙판길을 걸으며 200세대의 신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못한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지옥입니다. 새벽 노동의 악순환.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월세 30만 원의 무게입니다. 김 씨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입니다. 면적은 6평 정도.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입니다.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싱크대 하나랑 가스레인지 하나 놓인 게 전부죠. 겨울에는 춥습니다. 반지하라 햇빛이 안 들어오고 습기가 차서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이불도 눅눅하고 옷도 눅눅합니다. 여름에는 더 심합니다. 장마철이면 물이 스며들어와서 바닥이 질척거립니다. 월세는 30만 원.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75세 노인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집이 이 정도입니다. 더 싼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김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불안합니다.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신문 배달로 30만 원, 국민연금으로 60만 원, 총 90만 원이 한 달 수입입니다. 여기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60만 원이 남습니다.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공과금 10만 원 내고 휴대폰 요금 2만 원 내고 그럼 남는 게 48만 원. 하루로 계산하면 1만 6천 원입니다. 이 돈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내년부터 월세 50만 원으로 올려야겠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 되면 신문 배달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더 일을 해야 합니다. 75세. 과거를 떠올리면 더 비참해집니다. 30년 전만 해도 김 씨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 20평짜리였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김 씨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전세금을 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집값이 1억 원이었는데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남은 3천만 원으로 지방에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둘째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그 집을 팔았습니다. 딸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이번에는 팔아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딸에게 4천만 원을 주고 남은 1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전세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 거라고. 김 씨는 다시 전세를 알아봤지만 물가가 올라 1천만 원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월세방으로 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남은 700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가 병원비로 몇 번 크게 쓰고 지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김 씨는 후회합니다.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집을 다 팔아버린 게 잘못이었어요. 그때 집을 지켰더라면 지금 이렇게 월세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가 소유 비율이 약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전세나 월세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사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8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월세를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이나 수입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버리니까 남는 돈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 씨가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비싸요. 하지만 그래도 젊을 때 악착같이 내 집을 마련해야 해요.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절절한 조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옥입니다. 내 집 없이 늙는다는 것, 매달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사는 것.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두 끼 1,000원의 식사입니다. 김 씨의 아침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먹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돈도 아깝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돌아오면 6시 반. 그냥 이불 속에서 몸을 녹이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점심은 보통 낮 12시쯤 먹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2개를 삽니다. 1,400원짜리 2개면 3,200원. 여기에 물 한 병 1,000원. 총 4,200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삼각김밥 1개와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습니다. 그럼 2,500원 정도. 저녁은 더 간단합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슈퍼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가면 도시락을 반값에 팔거든요. 5,000원짜리를 2,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식비를 계산해보면 점심 2,500원, 저녁 2,500원, 총 5,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5만원. 그나마 이것도 빡빡하게 아껴서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영양입니다. 김밥과 라면만 먹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야채도 부족하고 과일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사과 한 알이 2,000원, 3,000원 하는데 그 돈이면 하루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김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 빈혈, 골다공증, 근육 감소증.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기라도 드세요.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시장에 가면 삼겹살이 100g에 3,000원입니다. 200g 사면 6,000원. 거의 하루 식비랑 맞먹습니다. 계란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계란 한 판이 10,000원입니다.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김 씨는 가끔 시장에 갑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갑니다. 싱싱한 과일들, 고기들, 생선들을 보면서 저걸 언제 먹어봤나 싶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어 담습니다. 사과 한 봉지, 고기 한 근. 김 씨에게는 사치인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싶어서요. 영양 부족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낫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노인의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뼈가 약해져 있어서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됩니다.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수술해야 하고 그럼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복도 잘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1인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식비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빈곤층 노인은 10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안 씁니다. 김 씨처럼요.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단백질 부족, 비타민 부족. 이런 식생활이 계속되면 건강을 망칩니다. 그리고 건강이 망가지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대답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삼겹살이요. 상추 싸서 먹는 삼겹살. 몇 년 동안 못 먹어봤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삼겹살 한 번 먹는 게 소원이 됐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세 번째 지옥입니다. 하루 두 끼 1,000원의 식사. 영양 결핍 속에서 천천히 건강을 잃어가는 삶. 네 번째 지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참는 아픈 몸입니다.
김 씨의 몸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허리는 디스크, 혈압은 높고 당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면 진료비에 약값까지 한 번에 3만 원은 나옵니다. 물리치료라도 받으면 5만 원이 넘어갑니다. 한 달에 4번만 가도 20만 원입니다. 김 씨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그냥 버팁니다. 진통제도 아껴 먹습니다. 하루 3번 먹으라는 약을 2번만 먹습니다. 그래야 한 달치 약이 2달 갑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2번 먹으라고 하는데 김 씨는 하루 1번만 먹습니다. 약값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한 달 약값이 5만 원인데 반으로 줄이면 2만 5천 원으로 2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검사비가 무서워서입니다. 이틀을 그렇게 참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사람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 직전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와 입원비로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한 달 전체 생활비입니다. 그 돈을 내고 나니 남은 저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퇴원 후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요.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돈이 없으니까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빈곤층 노인 중 약 40%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아파도 참고 아파도 버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병을 참다가 큰 병이 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10만 원으로 해결될 것을 참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가난하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MRI 찍으면 20만 원, CT 찍으면 1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주사 맞으면 5만 원. 이런 게 쌓이면 금방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약입니다. 만성질환 약은 평생 먹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갑니다. 김 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픕니다. 정말로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4번째 지옥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 약값 아껴려고 반으로 쪼개 먹는 비참함. 그리고 언젠가는 큰 병으로 쓰러질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 5번째 지옥, 단절된 인간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씨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있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일까요? 김 씨가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돈이 없어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밥값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1인분이 15,000원, 2만 원 하는데 그 돈이 김 씨에게는 3일치 식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줬습니다. 야, 괜찮아. 내가 낼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김 씨가 먼저 불편해졌습니다. 매번 얻어먹는 것 같아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빠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축의금을 냈을 겁니다. 최소 10만 원. 하지만 지금 김 씨에게 10만 원은 일주일 생활비입니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축의금 없이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합니다. 큰아들은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봅니다. 전화는 가끔 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낸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7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미안합니다. 아들도 애 둘 키우느라 힘들다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은 조금 더 자주 연락합니다. 아빠, 돈 필요하면 말해요. 하지만 김 씨는 말하지 않습니다. 딸도 시집살이 힘들다는 거 아니까요. 명절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온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 씨가 사는 좁은 반지하 방에 손주들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먼저 너희끼리 명절 보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롭습니다. 명절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텔레비전에서 가족들 모여서 떡국 먹는 장면 보면 눈물이 납니다. 통계를 보면 1인 노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50만 가구.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과의 연락도 뜸하고 더 무서운 건 고독사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며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김 씨와 같은 건물에 살던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냄새가 나서 집주인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혼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5번째 지옥입니다. 단절된 인간관계. 가난 때문에 친구를 잃고 자녀와도 거리가 생기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언젠가는 고독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6번째 지옥. 국민연금 60만 원의 잔인함입니다. 김 씨는 40년을 일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60세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게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40년을 일하고 받는 돈이 60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김 씨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이 정도입니다. 6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벌써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6,600원입니다. 하루 6,600원으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새벽 신문 배달을 하는 겁니다. 김 씨는 매달 25일이 되면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통장에 60만 원이 찍히는 걸 보면 이번 달도 버텼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바로 월세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으니까요. 그럼 남는 게 30만 원. 여기서 공과금 10만 원 내고 휴대폰 요금 2만 원 내고 그럼 18만 원 남습니다. 이 18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하루하루를 셉니다. 오늘 5천 원 썼으니까 앞으로 25일 동안 13만 원으로 살아야 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며 삽니다.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립니다. 한 달이 너무 깁니다. 특히 월말이 다가오면 더 힘듭니다. 돈이 바닥 나거든요. 마지막 3일, 4일은 정말 힘듭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외출도 안 합니다. 교통비도 아까워서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연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씁쓸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이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 이분들은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걸로 어떻게 살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김 씨는 그래도 나는 6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다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55만 원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연금만으로는 최저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2055년쯤에는 바닥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령 연령이 늦춰지거나 할 겁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6번째 지옥입니다. 40년을 일하고 받는 연금 60만 원.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잔인한 현실. 그리고 매달 25일만 기다리며 사는 삶. 자, 여기까지가 75세 김 씨의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6가지 지옥. 새벽 노동, 월세방, 굶주림, 병, 고독, 그리고 부족한 연금. 이건 단순히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노인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늙으면 당신도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젊을 때 악착같이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에 월세 걱정하며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업, 부동산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만 수입이 나오면 그게 끊겼을 때 끝입니다. 셋째, 건강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60세, 70세가 되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 자금까지 다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살게 하고 당신은 당신의 노후를 챙기세요. 다섯째,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은퇴 전에 모은 돈은 은퇴 후를 위한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해도 노후 자금만큼은 지키세요. 그게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김 씨의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도 김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준비하면 김 씨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든 60대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내 집 마련하고 추가 수입원 만들고 건강 챙기고 노후 자금 지키세요. 그럼 최소한 김 씨처럼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경고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으로 노후를 버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 작은 수입원을 만들고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김 씨처럼 되지 마시고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평생 아껴서 마련한 집을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나서 지금 요양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막막해 하시는 분 말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집만 안 줬어도 하시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60대, 70대이시고 자식한테 집을 물려줄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15분에서 17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 이게 정말 효도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선택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자식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내 한 끼를 거르더라도 아이들 학원비는 꼭 대주고 내 옷 하나 안 사 입더라도 아이들 옷은 새 것으로 사 입혔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보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평균 집값이 몇억 몇십억씩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집이라도 미리 물려줘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3세대가 한 집에서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까지 다 같이 살면서 서로 돌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자식들은 대부분 따로 삽니다. 멀리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고작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겁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게 요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주면 당연히 애들이 나를 모실 거야. 내가 아프면 당연히 애들이 돌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4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그 집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려운데 내가 뭘 하겠나. 어차피 나중에 다 아들 거 될 텐데 미리 주자. 그렇게 2015년에 아들 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생신 때 외식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가 사는 집이 좀 비좁아요. 아이들도 컸고 해서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버지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드릴게요. 이 어르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평생 모은 집을 아들한테 다 줬는데 정작 본인은 원룸에서 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도 월세로 말입니다. 그때 이 어르신이 후회하셨답니다. 집을 팔아서 나는 작은 집에서 살고 나머지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할 걸 그랬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아들 명의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그 집을 압류했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그 집에서 사셨는데 70이 넘은 나이에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아들도 미안해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들 재산이었고 아들의 빚 때문에 압류된 거니까요. 이 어머니는 지금 딸네 집 작은 방 한 칸에서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제는 사위 눈치, 딸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만 내 이름으로 남겨뒀어도 최소한 내가 살 곳은 있었을 텐데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딸에게 집을 물려주셨습니다. 딸이 효녀였거든요. 아버지를 정말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고 집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딸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위의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딸의 재산이었으니 아버지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딸도 미안해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딸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십니다. 집을 팔아서 반은 딸 주고 반은 내가 갖고 있을 걸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중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과거에는 집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고 본인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집을 미리 물려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후에 돈이 많이 듭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는 검소하게 살면 돼. 밥 먹고 잠자는데 얼마나 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80대가 되면 한 달에 병원비만 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특히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나 중풍에 걸렸다고 칩시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병인을 쓰려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자식한테 다 줘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손 벌리고 자식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자식이 형편이 좋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들 여유가 없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는 천문문학적이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달라고 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도 다 드렸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잘해줍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인 문제입니다. 증여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냅니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분들, 요즘은 집값이 몇 척씩 하지 않습니까? 5억짜리 집을 자식한테 증여하면 증여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옵니다. 이 세금을 누가 냅니까? 보통은 증여받는 자식이 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모가 내줘야 합니다. 집은 자식한테 주고 세금은 부모가 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증여한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15년에 3억에 증여한 집이 2025년에 8억이 됐다고 칩시다. 자식이 이 집을 팔면 5억의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냅니다. 세율이 60%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3억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집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는 있지만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등. 그래서 증여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족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집을 물려주기 전에는 부모가 갑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눈치를 봅니다.
잘해야 재산을 물려받으니까요. 그런데 집을 다 물려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역전됩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론 효자, 효녀들도 많습니다. 집을 물려받았든 안 받았든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현실적입니다. 받을 거 다 받고 나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 딸은 효도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 건 좋은데 우리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고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결국 대부분은 배우자 편을 듭니다.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 배우자니까요. 넷째,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당당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얹혀 살아야 합니다. 용돈도 받았어야 합니다. 병원 갈 때도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들이 말년에 이렇게 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노인분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먹는 게 낫다. 거기서는 내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건 너무 서럽다.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가 집을 물려주면 고마워하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첫째,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집을 물려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본인들 일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집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형제 자매 간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들한테만 집을 물려주면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빠만 집을 받았으니까 오빠가 부모님을 다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들은 내가 집을 받았지만 부모님은 우리 형제 모두의 부모님이잖아.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끼리 싸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 증여세 부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집을 받아도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다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집은 받았는데 빚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고마운 일일까요?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넷째,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요즘은 70대, 80대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50대가 되어도 부모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50대면 자기 자식들도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입니다. 돈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부모까지 모셔야 하면 경제적 부담이 이중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재산은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대신 스스로 노후 준비하시고 우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말을 겉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현명한 걸까요? 첫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집이 필요하다고 결혼한다고 급하게 증여하지 마십시오.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급할 때는 그냥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을 부모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집을 팔아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집을 팔아서 부모는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남은 돈으로 자식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도 자기 집이 있고 자식도 도움을 받습니다. 셋째,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신탁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가 사용하고 돌아가신 후에 자식한테 넘어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자식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조금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넷째, 연금을 활용하십시오.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매달 돈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 있으면 70세부터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0만 원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 돈으로 삽니다. 다섯째, 유언장을 꼭 쓰십시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 뜻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유언장 쓸 때는 공증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실에 가시면 도와줍니다. 여섯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나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남으면 그때 너희한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식들도 오히려 편합니다. 부담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용돈 드리고 맛있는 것 사주시면 됩니다. 일곱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건강해야 돈도 덜 듭니다. 병원비가 제일 무섭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정기 검진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노후 자금이 훨씬 적게 듭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자식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겁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병원 갈 때도 당당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받는 건데 누구 눈치 볼 일 없습니다. 좋은 병실 쓰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간병인 쓰고 싶으면 씁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갑니다. 요즘은 70대, 80대도 여행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경로 우대도 있고 시간도 많고 건강하면 여행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뭐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이런 것도 돈이 듭니다. 수강료도 내야 하고 재료비도 들고 옷도 사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려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있으면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존중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를 자식들은 더 존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드셨어도 당당하시다. 스스로 사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자식한테 의지해서 사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는 서로 독립적일 때 가능합니다.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고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의지하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의지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서로 독립적이어야 건강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가계부를 쓰십시오.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래야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한국주택금융공단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 집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넷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나이 드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다섯째, 자식들과 대화하십시오. 재산 문제, 노후 문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십시오. 서로 오해 없이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공증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일곱째, 지출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아껴 쓰십시오. 그 돈이 나중에 병원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 사랑은 당연합니다. 물려줄 게 있으면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물려줘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당당한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집은 나중에 물려줘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자식들한테도 제일 큰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